국자를 든 재벌 부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 왼쪽 소매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얼굴, 20년 전 버린 아내였습니다. 한쪽 팔이 사라진 전처, 쪽방촌에 사는 그 여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쪽 팔 잃은 전처, 죽은 아들, 사라진 증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납니다.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진재단 빌딩 1층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무료급식 행사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을 나르고 주방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복도까지 번졌어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배식대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 강도연은 정장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며 자리에 섰습니다. 55살. 아직 허리는 곧았지만 관자놀이엔 흰 머리카락이 성글게 섞여 있었어요. 그는 이 행사에 매년 참석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의 지시였고 언론에 나가기 좋은 사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자신도 이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누군가에게 부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배식하는 사람일 수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많이 드세요. 도연은 국자를 들고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내밀었어요. 말없이 받아가는 사람, 짧게 고맙다고 중얼거리는 사람, 가끔은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줄 중간쯤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했어요. 낡은 패딩 점퍼 안으로 왼쪽 팔소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쟁반을 받쳐든 그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낯익은 느낌.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윤곽. 그 순간 옆에서 봉사하던 직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 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많이 추운데 괜찮으세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괜찮아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죠. 서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손에서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쟁반 위로 튀었어요.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만으로 쟁반을 받치고 국그릇을 옮기고 휴지를 집어드는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몇 년째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죄송합니다. 도연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탁했습니다.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처럼. 괜찮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쟁반을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왼쪽 소매가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여인은 오른손만으로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그 이름 서진, 그 얼굴, 저 목소리, 모든 게 20년 전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확인했어요.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엔 깨끗이 비운 그릇과 접힌 휴지만 남아 있었죠. 저 아까 그분 말인데요. 도연은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진 씨라고 부르셨잖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주 오세요. 말씀은 별로 안 하시지만 항상 단정하게 식사하시고 설거지도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좋은 분이에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처 쪽방촌 쪽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손이 불편하셔서 일하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항상 밝으시더라고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책상 앞에 놓인 명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질로지스 부회장 강도연. 그 글자 아래로 오래전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 그 옆에 서 있던 자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작은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꺼풀 뒤로 오늘 본 그 여인의 모습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왼팔이 없는 몸, 거칠어진 손, 탁해진 눈동자, 그리고 그 이름, 서진, 윤서진. 도연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사진. 재단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간호사,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자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있던 어린아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오늘 본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윤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곳이었지만 어젯밤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고 정원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회장님께서 안채에 계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자 방 안에서 차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 나은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살.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찻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가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행사 잘 마쳤다고 들었다. 사진도 잘 나왔다더구나.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 내보낼 자료는 홍보팀에서 정리 중이다. 내 사진이 일면에 실리면 재단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늘 그랬어요. 모든 게 이미지였고 명예였고 체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간판이었죠. 어머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한 분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누구를? 서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왼팔이 없었고 머리는 반쯤 희끗했어요. 봉사 직원이 그렇게 부르더군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이름을 왜 꺼내는 거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만해.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일은 끝난 일이다. 다시 꺼내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도연아? 어머니는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온 게 쉬웠다고 생각하느냐?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재단을,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명예를 내가 함부로 흔들 생각이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늘 같았어요. 가문, 명예, 체면,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일은 끝났다. 합의도 끝났고 보상도 끝났어. 그러니 넌 그냥 내 자리를 지켜라. 그게 내 역할이야. 어머니는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도연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그 일이 끝났다고요? 합의가 끝났다고요? 그럼 어제 본 그 여인은 뭐죠? 왼팔을 잃고 쪽방촌에 살며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도연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루 끝에서 집사가 신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도련님, 차는 현관 앞에 대기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지나 대문으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은 다시 꺼내지 마라. 차에 오르자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회장님? 회사로 갑시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택이 멀어졌어요. 그 안엔 여전히 어머니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집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2016년 11월 파일. 물류센터 폭발사고 보고서였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사고 일시, 장소, 피해 규모, 그리고 사망자 명단. 거기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도연의 눈은 한 줄에 멈췄습니다. 강하윤, 2006년생, 남.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속 이름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하윤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살. 겨우 10살짜리 아이였어요. 도시락을 들고 아빠를 찾아왔다가 폭발에 휩쓸린 아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만 눈동자, 환하게 웃던 입,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던 그 감촉. 아빠.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어요. 집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컴퓨터 화면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닫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 17일. 하윤의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도연은 혼자 절에 가서 향을 피웠어요.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지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어요.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도연은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 재단 병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서진, 양복을 입은 자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하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아내는 떠났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집무실 밖에선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복사기가 돌아갔어요. 모든 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본 그 여인의 얼굴이, 그 이름이, 그 빈 소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가 뭐라 하든, 가문이 뭐라 하든,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신문사 사회부 사무실에서 기자 정민지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살. 사회부에 배치된 지 3년째였지만 아직 제대로 된 특종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선배들은 그를 열정만 앞서는 신입이라고 놀렸습니다. 민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2016년 물류센터 폭발 사고. 엔터를 누르자 화면에 수십 개의 기사가 떴어요. 대부분 사고 직후에 쏟아진 단신 기사들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에서 폭발 사고 발생, 사망자 5명, 한진로지스 소유 창고, 안전점검 미흡 논란, 유족들 합의 완료, 사건 마무리 단계. 민지는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고 직후엔 연일 보도되던 기사가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입을 막은 것처럼.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지? 민지는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며칠 전 받은 제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CCTV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민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를 보고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민지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제보자가 건넨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컴퓨터에 꽂고 폴더를 열자 문서 파일 몇 개가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근무일지, 안전점검 기록, 그리고 CCTV 백업 목록. 백업 목록엔 있는데 실제 파일은 없어. 민지는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목록엔 분명히 2016년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영상 파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지웠다는 거야. 그것도 사고 직후에. 민지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지웠나?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기사가 완성될 거였어요. 그때 옆 책상에 앉아있던 선배 기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야, 또 그 사건 파고드는 거야? 네, 선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숨긴 게 있어요. 선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10년 전 일이야. 이미 합의도 끝났고 유족들도 조용해. 지금 와서 파봤자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잖아요. 진실? 선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일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큰 기업이 얽힌 사건은 건드리기 힘들어. 특히 한진 같은 재벌 계열사는 더더욱. 그래도 해봐야죠. 민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며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민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출입 기록이었어요. 물류센터에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배송기사, 방문객. 그 중에서 민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오후 1시 30분 방문자 강하윤. 강하윤. 이름 옆엔 미성년자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왜 물류센터에? 민지는 다른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하윤, 2006년생, 사고 당시 10살. 10살짜리 아이가 물류센터에 혼자 들어갔다고? 민지는 급히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이는 왜 혼자 들어갔나? 보호자는 어디 있었나? 출입을 허락한 건 누구인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제보자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신촌 뒷골목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지가 도착했을 때 제보자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수, 40살. 당시 물류센터 안전관리자였던 그는 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 강수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드린 자료 보셨죠? 네, 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CCTV 영상이 정말 사라진 건가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회사 측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서버실에 들어가더니 뭔가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영상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백업 로그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하드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일부만 복구 가능하지만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무슨 장면인데요?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 강하윤이라고 하더군요. 아빠를 찾아온 거였어요.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그런데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그 안에 있었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그 아이 아빠는 누군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회사 관계자였던 건 확실해요. 아니면 왜 회사에서 그렇게 급하게 영상을 지웠겠어요? 민지는 하드디스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기사에 써도 되나요?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님, 조심하세요. 한진재단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에 하드디스크를 바라봤어요.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엔 1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로 돌아와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흑백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아이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거였어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묻혔어요. 누군가에 의해. 민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CCTV, 그 안에 감춰진 진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글이 화면에 쏟아졌어요.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사무실 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비서 김태준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태준은 도연의 곁에서 10년 넘게 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도연은 책상 너머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016년 물류센터 폭발 사고 관련 자료 좀 찾아줄 수 있나?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당시 CCTV 영상, 사고 보고서, 그리고 합의 관련 문서. 전부 다. 부회장님. 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자료들은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파일이에요.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부회장인데 볼 수 없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됐네.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자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주소였어요. 봉사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본 결과 서진이 사는 곳이 영등포 쪽방촌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도연은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부회장님? 비서가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강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직접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빌딩 숲이 점점 낮아지고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도연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메모지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쪽방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엔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를 힐끗 쳐다봤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곳에 나타난 게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도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그중 203호가 서진이 사는 곳이었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려다 말을 잃었어요. 서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도연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강도연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할 말이 있어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제발.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어요. 좁은 틈 사이로 그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러 오셨어요? 목소리에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사과라도 하러 오신 건가요? 10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걸 이제 와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도연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도연은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 이곳이 서진이 사는 곳이었어요. 20년 전 재단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가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그는 오른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왼쪽 소매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습니다. 손에는 컵라면 하나와 물병이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서진은 다시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2층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203호 방이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서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었어요.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놓는 소리. 아마 컵라면에 물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돌아봤어요. 서진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도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왔어요.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윤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서진 씨, 도연이 불렀습니다. 서진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윤이가 그날 왜 거기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갔어요. 아빠한테.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하윤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회사에 도시락 가져다 주고 싶다고. 아빠가 바빠서 밥도 못 먹는다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서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혼자 갔어요. 버스 타고. 제가 전화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걱정해서 도시락을 들고 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진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젠 아무 의미 없어요.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만 깜빡거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핸들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차 밖으로 골목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 웃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게 평범했어요. 하지만 도연에겐 그 어느 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닫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쪽방촌이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알았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10년이 지났어도 합의가 끝났어도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 민지는 최강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강수의 집이었어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민지가 초인종을 누르자 강수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기자님. 거실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외장하드가 놓여 있었어요. 강수는 민지에게 자리를 권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작업했습니다. 백업 서버에서 파일을 좀 더 복원했어요. 화면에 폴더가 열렸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보였어요. 민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대부분 손상됐지만 몇 개는 재생 가능합니다. 특히 이 파일. 강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흑백 화면이었고 화질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선명했어요. 화면 속에는 물류센터 입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25분.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배송기사, 직원들, 방문객들. 그리고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교복을 입은 아이였어요.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수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 아이가 강하윤입니다. 10년 전 사고로 숨진 아이예요. 도시락을 들고 있네요. 네. 아마 아버지에게 전해주려던 것 같습니다. 강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이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으로 사라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각도의 CCTV였어요. 창고 내부였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직원 한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원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밝은 섬광이 번쩍였고 창고 안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고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민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강수는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찾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영상 당시 경찰에 제출됐나요? 아니요. 사고 다음 날 모든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200억 파일이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우연히 발견했죠. 민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영상은 멈춰 있었지만 마지막 장면이 선명했어요. 불길에 휩싸이는 창고. 누가 이 영상을 지웠을까요? 회사 측입니다. 아마 재단에서 지시했을 겁니다. 왜요? 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물류센터엔 부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연 부회장이요? 네. 현장 점검차 방문하셨어요. 아이가 찾던 아빠가 바로. 강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그 아이는 부회장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아마도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민지는 노트에 급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재벌 가문이 은폐, 아버지를 찾다 죽은 아이, 사라진 CCTV.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 영상 복사해도 될까요? 그러려고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진재단은 강력합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엄청난 압력이 있을 겁니다. 각오는 했어요. 민지는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0%가 되자 민지는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용기 잊지 않을게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이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가 그랬다면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기자님. 네. 꼭 좋은 기사 쓸게요. 민지는 빌라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엔 1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서진과의 만남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비서 태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었어요.
가장 위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CCTV, 그 안에 감춰진 진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내용이 펼쳐졌어요. 2016년 평택 물류센터 폭발사고, 당시 사망한 5명 중 1명은 10살 아이였습니다. 강하윤. 그는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모든 CCTV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당시 백업 서버에서 복원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기사 아래엔 영상 캡처 이미지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든 아이가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도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윤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하윤이. 부회장님, 언론사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물류센터엔 한진로지스 부회장 강도연이 현장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찾던 아버지는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재단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CCTV 영상도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묻혔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어요. 1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부회장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긴급 소집을 지시하셨습니다. 1시간 후 본관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태준이 물러나자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 숲, 도로, 사람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도연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 하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시간 후 도연은 본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두가 기사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어머니 은희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옆에는 재단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신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신문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 일은 묻어두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온 나라가 떠들고 있잖아. 어머니.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기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CCTV 영상이 나왔냐? 10년 전에 다 지웠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업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양심 선언?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양심이라니. 우리 재단을 무너뜨리려는 작당이지. 어머니, 이건 작당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어요. 진실? 그래, 진실이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10년이 지났어.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죽어 있고 서진 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서진?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 만났구나.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야. 가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에요. 도연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다. 모두 나가라.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도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도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따를 것인가.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회의실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그 표정. 새벽 3시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집에 있어봤자 소용없었어요. 차를 몰고 성북동 어머니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선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늘이 희끗해졌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의 소나무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안채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마 잠들어 있을 겁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도연이 향한 곳은 서재였어요. 어머니의 개인 서재. 그곳엔 재단 관련 중요 문서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벽면엔 책장이 빼곡했고 한쪽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몇 년 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했죠.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소리가 나고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대부분 재단 운영 관련 문서였어요. 그러다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표지에 2016 평택 사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사고 보고서였어요. 사망자 명단, 피해 규모, 원인 분석, 그리고 그 아래 합의금, 지급 내역서라고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역서를 펼쳤어요. 유족 윤서진, 합의금 5억 원, 2016년 11월 25일 지급 완료. 5억 원.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려 종이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재단 명예 우선, 언론 통제 완료, 서진 접촉 금지, CCTV 영상 폐기 확인. 도연은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단 명예, 언론 통제,
영상 폐기.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그 아래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하윤 사망. 도연에게 알리지 말 것. 이혼 진행.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들의 죽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고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과의 이혼을 밀어붙였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뭐 하는 거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서재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 위에 가운을 걸친 채였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왜 열었느냐? 도연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뭘?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도연은 합의금 내역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걸 왜 꺼냈느냐? 당장 넣어라. 5억 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 목숨값이 5억 원이었습니까? 그게 적다고 생각하느냐? 당시 기준으로 충분한 금액이었어. 충분하다고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돈을 던져주고 입을 막은 게 충분하다고요? 도연아.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언론에 알려졌으면 재단이 무너졌어. 우리 가문이 망했을 거야.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니야. 정리한 거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해. 재단을 지켜야 하고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그 소리냐? 사람이 중요하다고?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약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잊혀져. 하지만 가문은 달라.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 그게 진짜 가치야.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뭐? 하윤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시락을 들고 아빠한테 밥 먹이려고. 그런데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어머니가 숨겼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걱정해서 도시락 들고 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사실도 모르고 10년을 살았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도연아, 진정해라. 진정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저는 아버지였어요. 하윤이 아버지.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서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다 막았으니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가문을 지키는 겁니까? 사람을 짓밟고 진실을 묻는 게 명예입니까?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다 시켰어. CCTV 지우고 합의금 주고 언론 막고 다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죽은 아이 살릴 수 없잖아. 그럼 최소한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지켜야지. 너라도 재단이라도. 하지만 서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잃고 팔까지 잃은 그 사람은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가문이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명예가 아니라 허울이었어요. 도연아, 저는 더 이상 이 허울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도연아, 돌아와.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집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하윤이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윤아.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열고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은 기자 정민지였습니다. 도연은 어젯밤 그의 연락처를 찾아뒀어요.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한질로지스 부회장 강도연입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도연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에게도 재단에게도 그리고 묻혀있던 진실에게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윤아, 이제 아빠가 제대로 할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집무실 밖에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복사기가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마침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한질로지스 부회장 강도연. 그 글자가 이제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명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 만나기. 두 번째, 이사회 소집 요청하기. 세 번째, 서진 씨 찾아가기. 도연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걸쳤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서 태준이 다가왔어요.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네. 회의는 전부 취소해주게. 네. 하지만 중요한 회의들이. 괜찮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도연은 미소 지으며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이제 방향은 명확했어요. 하윤을 위해, 서진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이틀 후 신문사 사회부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첨부 파일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 민지는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팸 메일을 지우다가 한 메일에 손이 멈췄어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진재단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저는 한진재단에서 10년간 격리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2016년 평택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어요.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회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6년 11월 25일 합의금 지급 5억 원, 계좌번호. 민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보니 수취인은 윤서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급 계좌가 회사 계좌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 개인 계좌였어요. 이게 뭐지? 민지는 중얼거리며 다른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또 다른 지출이 있었어요. 언론 관리비 2억 원, CCTV 복구 방지 비용 5천만 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돈을 주고 언론을 막고 증거를 없앤 거였어요. 민지는 급히 선배 기자를 불렀습니다. 선배, 이것 좀 봐요. 선배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제보 받았어요. 내부자가 보낸 것 같아요. 진짜야?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좌번호랑 날짜가 다 맞아떨어져요. 선배는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도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해야죠. 이건 명백한 은폐예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 한진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지는 데스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거지? 네. 제보자가 보낸 자료고 계좌 내역도 실제랑 일치해요. 혹시 위조일 가능성은? 확인해 봤는데 진짜 같아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전부 맞아떨어져요.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사 써. 하지만 법률 검토받고 확실한 것만 써.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민지는 자리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진재단 10년 전 사고 은폐 의혹. 합의금은 회사가 아닌 재단 계좌에서. 기사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밥도 거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밤 9시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민지는 부장에게 초안을 보냈어요. 부장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몇 군데 수정을 지시했고 민지는 바로 고쳤어요. 밤 11시 최종본이 완성됐습니다. 부장이 승인 버튼을 눌렀어요. 보도 나간다. 내일 아침 일면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재단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긴급 소집됐어요. 내일 아침 기사 내용이 미리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은희는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들과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엔 기사 초안이 인쇄돼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보도 확정됐습니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기사 내린다고 압력 넣어요.
시도는 해보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언론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은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어요. 그럼 고소라도 해야죠.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더 파고들 수 있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홍보팀장이 말했습니다. 해명 자료를 내는 게 어떨까요? 사고는 불가항력이었고 합의도 정당했다고. 그게 통하겠어요? 증거가 나온 마당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는 뭐 하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째 출근도 안 하고 있어요. 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찾아요. 당장. 네, 회장님.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번쩍였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아침 뉴스에서도 다뤄졌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재벌들이 또 돈으로 무마했네. 아이 목숨을 돈으로 샀다니 충격이다. 한진재단 불매운동 해야 한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단 본사 앞엔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 처벌하라.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모여들었습니다. 재단 내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은희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피켓이 흔들렸고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사진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막았지만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쥐가 배를 버리듯이. 언제죠? 오후 2시입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불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지켜온 체면이, 그리고 그 중심엔 아들 도연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그 소리가 은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진재단 이사장 나은희, 사고 은폐주도 의혹. 은희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미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은희는 상석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이사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도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알았어요. 오늘이 끝이라는 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진재단 본관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엔 어머니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자세는 곧았어요. 도연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장 먼 곳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금방 엇갈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안건은 한진재단 이사장 나은희 회장의 직무수행 적격성에 관한 건입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의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재단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10년 전 사고 은폐 의혹, 불법적인 합의금 지급, CCTV 증거 인멸. 이 모든 일이 회장님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재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재단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그를 노려봤어요. 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재단을 일으킬 때 법이 우릴 도와줬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남았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재단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희생양으로 삼자는 겁니까? 희생양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앉았어요.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연아? 은희가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이걸 원했느냐?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진실? 은희는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지. 우리 가문이 중요하지. 하지만 어머니.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윤이도 사람이었고 서진 씨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올라선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재단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였어. 재단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저는 그런 가문이 필요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희는 눈을 떴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도연의 부회장 해임안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했으니 어머니도 아들을 버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USB를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건 10년 전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에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강하윤입니다. 저를 찾아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금 내역서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계장부가 나타났어요. 재단 이사장 개인 계좌에서 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입을 막은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CCTV 삭제를 지시한 메모입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은희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증거 전부 폐기, 언론 통제, 서진 접촉 금지.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어머니.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숨긴 건 사람의 죽음입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죽음이에요. 그걸 돈으로 묻고 권력으로 누르고 거짓말로 덮었어요. 이게 가문입니까? 이게 명예입니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윤이한테 부끄럽고 서진 씨한테 부끄럽고 저 자신한테 부끄러워요. 은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다 나야. 만족하냐?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재단을 지켰으니까, 가문을 지켰으니까. 어머니, 됐어. 이제 끝이야.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을 바라봤어요. 표결하세요. 저를 해임할 거면 하세요.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진재단 이사장 나은희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손이 올라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은희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11표 찬성, 2표 반대.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의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자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도연 앞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너 후회할 거야. 가문을 버린 걸? 아니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은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이젠 내가 감당해. 그는 도연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은희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네. 진실을 밝히는 게 하윤이를 위해서, 서진 씨를 위해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이제 제대로 시작할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집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하윤의 사진을 꺼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윤아, 아빠가 해냈어.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너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숨이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노을에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윤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주일 후 도연은 다시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는 진료소 설립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2층 복도에 올라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여전히 왼쪽 소매는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또 오셨네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듯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였어요. 한쪽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작은 선반엔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엔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11월 17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도연은 그 날짜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윤의 기일이었어요. 앉으세요. 서진이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1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윤이한테도 서진 씨한테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의미 없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됐어요. 서진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살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거예요. 하윤이 없는 세상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서진 씨, 뭐가 더 궁금하세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가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진료소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죠? 무료 진료소입니다. 하윤이 이름으로 만들려고 해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곳으로. 서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왜 이런 걸 하시려고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된 속죄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윤이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윤이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알아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날.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아침에 제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고 싶다고.
아빠가 밥도 못 먹고 일한다고 걱정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윤이는 고집이 셌어요. 학교 끝나고 혼자 버스 타고 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윤이가 안에 있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달려갔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고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은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때 떨어진 잔해에 팔이 깔렸어요. 절단 수술을 받았죠. 하지만 팔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윤이가 없는데 도연은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지겹게 들었어요. 재단에서도 사과했고 경찰도 사과했고 변호사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하윤이를 돌려주진 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도연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하윤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걸, 사랑받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서진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읽었어요. 마지막 장엔 진료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기억센터.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진은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이가 남긴 거예요. 아빠가 오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필체로 글씨가 삐뚤삐뚤 적혀 있었어요. 아빠, 나 하윤이야. 아빠 오늘도 회사 가서 밥 못 먹었지? 엄마가 도시락 싸줬어. 아빠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야.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 빨리 와. 사랑해.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손이 떨려 편지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하윤아.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진 씨, 네. 진료소 개소식에 와주시겠어요? 하윤이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하윤이를 위해서.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서진 씨, 하윤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은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가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쪽방촌이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사랑해.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도 사랑해, 하윤아.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어요. 도연은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진료소를 짓고 하윤을 기억하고 서진을 돕고 길은 멀었지만 이제 방향은 명확했어요. 하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의 마지막 말이 거기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였어요.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집무실에 불을 켰습니다. 책상에 앉아 달력을 펼쳤어요. 진료소 개소 예정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2월 1일.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윤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 마음 속에. 도연은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어린 필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제대로 할게. 약속해. 도연은 편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놓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의 사진 옆에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도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 하윤을 기억하는 빛,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영원히. 2025년 12월 1일 영등포 쪽방촌 입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현관 위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기억센터. 개소식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민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10년 전 사고 유가족들도 보였습니다. 도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진료실이었어요. 깨끗한 침대 3개와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층은 상담실과 쉼터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복도 벽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엔 액자에 담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윤이 남긴 마지막 편지. 도연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아, 오늘이야.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약속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돌아보니 비서 태준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곧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건물 앞 마당엔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맨 앞줄엔 서진이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와 앉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도연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로지스 강도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하윤기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 강하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아빠가 밥 못 먹는 게 걱정돼서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스 타고 물류센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하윤이는 그 안에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저를 찾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체면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돈으로 무마하고. 하지만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하윤이는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빠를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윤기억센터는 단순한 진료소가 아닙니다. 하윤이를 기억하는 곳이고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외면받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서진은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서진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연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단상에 선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윤이 엄마 윤서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니까요. 사고로 죽은 아이 중 하나로만 알려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진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이 사람들 입에 다시 오르네요. 하윤기억센터. 이 이름 속에 제 아이가 살아있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이를 기억해 주셔서, 제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자리로 돌아왔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을 둘러보고 상담실을 구경했어요. 복도에 걸린 하윤의 사진 앞에서 많은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귀여운 아이네요. 눈이 참 맑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윤이가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리엔 노을이 졌어요. 도연은 건물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진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네. 조금 더 있으려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에 새겨진 하윤기억센터라는 글자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이를 기억해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아빠 노릇하는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 가볼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봉사하려고요. 봉사요?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서진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건물 간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윤기억센터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도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하윤의 사진 앞에 섰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윤아.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내 이름으로 좋은 일 시작했어. 사진 속 하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해, 하윤아. 영원히.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같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맑고 환한 웃음소리.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이었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빛. 그 빛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윤아, 이제 편히 쉬어. 아빠가 내 목까지 살게.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빛나고 있을 거였어요. 밝고 따뜻하게. 도연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건물 밖에선 쪽방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마다 빛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겐 특별한 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밤. 하윤기억센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빛.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영원히. 도연은 미소 지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속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윤과 함께